그때 사진들 보면 도쿄는 정말 건물이 거의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탔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 몇 개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쑥대밭이 됐는데 제가 거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50년대 후반이 되면은 건물이 다 서 있고 60년대가 되고 60년대 중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80년대 같은 그런 아파트 가수가 아주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첫 번째 진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건 한국전쟁 이었던 거고 동원적 경제 시스템이 오일피크를 맞으면서 더 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왔었죠. 그래서 참 한국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너무 여기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였던 기시노부스케. 한국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사실 미국과 그 일본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설정했던 그런 사람이죠. 책에는 안 나오는데 혹시 기시노부스케 관련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자본주의를 설계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설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박정희를 통해 가지고 한국 자본주의를 반쯤 설계한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기시노부스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제 동경제국대학교 이제 법학과를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의 사상은 공산주의에 가까웠다고 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모순, 자본주의를 절대로 신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굉장히 많은 모순을 갖고 있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거는 국가만이 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국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관료가 됐을 적에 처음에 이끌었던 게 1930년대 말기에 상공부 대신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경력이 있는데 만주국이 있죠. 만주국. 만주국을 기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종의 그 일본 괴뢰 정권, 만주 쪽에 세웠던 일본 괴뢰 정권을 우리가 만주국이라고 합니다. 그 만주국 1931년에 만주사변이 나서 그 만주라고 하는 거의 그러니까 무주공산이라고 여겨지던 땅에 일본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 만주국이란 나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 나라가 무주공산에서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일본 관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중앙계획 경제의 그런 큰 구상들을 마음대로 실현해 볼 수 있는 실험의 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시노부스케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그 똑똑한 어떤 촉망받는 관료로서 가가지고 만주국이 만들어지는 경제계획에 그거에 큰 저거를 하고 그 경험을 밑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상공부 대신이 되거든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다가 이제 특급 전범, A급 전범으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일본 수상까지 올라가요.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래서 이른바 일본 자민당이 만들어지는 그때 아주 중요한 혁혁한 공헌을 하면서 일본 지배계급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는데 이 사람이 가진 사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수정자본주의. 자본주의 그 자체로는 불안정하다. 항상 국가가 끼어들어서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공산주의적인 방식까지 도용을 해가지고 사회주의적인 방식하고도 결합을 해서 국가가 통제하는 자본주의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1940년 체제도 상당 부분 그 사람이 설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1960년대에 변형된 형태로 국가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람의 입김이 상당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은 그 비명의 그 암살당해서 이제 쓰러졌습니다만은 아베가 지금은 죽었습니다만 죽기 전까지도 일본 지배계급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의 한 사람이었거든요. 기시노부스케 외손자. 기시노부스케의 외손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이, 하지만 기시노부스케의 그 집안이 일본 정가에서 특 A급에 말하자면은 엘리트 집안이 되는 거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그대로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 아베 신조가 했던 세 가지 화살 정책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국가주의적,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한번 원하는 대로 새롭게 나라를 재편해서 부흥을 시켜보겠다라는 거였으니까. 아베 신조 얘기를 조금 더 드릴게요. 그 아베 신조의 그 경제 정책은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신자유주의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했어요. 왜냐면 신자유주의 시장대로 다 맡겨놓는다는 거는 다 이거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얘기했지만 포스트 케인지안 같은 경제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맞으면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기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든 게 아베 신조였었는데 네. 이 사람이 공부한 거는 포스트 케인지안 경제학이었지만 그 사유 방식의 기초는 그 기시노부스키부터 내려오는 순수 자본주의에 대한 불신. 국가가 역할을 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크게 작용을 했던 거죠. 네. 기시노부스키의 영향력이 뭐 아베 신조에게도 같습니다만 사실 한국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그 한국이 어떻게 그 일본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았는지 그 계보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주국이 1931년에 건국이 되는데요. 만주국이 건국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모던한 어떤 혁신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기획을 하니까 기존의 일본 본토에 있었던 일본하고도 다른 굉장히 새로운 국가가 나타나는데 이때 엘리트 관료로 조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왜 우리나라도 건국대학교라고 있죠. 네네. 그 건국대학교가 원래 처음의 명칭이 만주에 있었던 대학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주의 건국대학교다 그러면은 그 만주의 초인류 대학이었고 여기를 졸업한 사람들은 일본의 그 동경제대 졸업생들이 일본에서 받는 대접과 같은 대접을 받았었어요. 이 만주 건국대에 진출한 조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름을 좀 거명을 하자면은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최규하 대통령이라고 있었죠. 전 대통령. 잘 알죠. 네. 그다음에 신현확 씨라고 국무총리 역임한 분들 있죠. 이분들이 다 만주국에서 관료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만주국의 관료 세력이 하나 있었고 만주국의 두 번째 조선인 세력은 만주국의 군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여기 있었죠. 네, 만주 군관학교를 나왔죠. 그렇죠. 만주 군관 그러니까 교사하다가 만주 군관학교를 나와서 관동군에서 근무했죠. 그런데 이 비단 이 박정희뿐만 아니고 백선엽 씨라든가 이 만주국에서 군인을 하던 관동군 출신들이 우리나라 군부의 중요한 기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제일 중요한 세력이 군부 세력하고 관료 세력인데 군부 세력도 관료 세력도 그 생각과 젊은 시절의 생각과 상상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 만주국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적극적으로 할 적에 만주국을 만들었던 기시노부스키의 사고방식이나 이걸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만들어 재벌이 형성되는 과정, 우리나라 관료, 경제관료부가 형성되는 과정, 초기적인 어떤 그 경제개발 계획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이거 전체가 이렇게 해서 만주국의 인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매개로 해가지고 일본의 옛날 파시즘 시절에 있었던 요 책에서 묘사되고 있는 이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이식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뭐 친일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뒤로 놓고 경제적인 얘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끌어가 보면 근데 어쨌든 이 전시 동원 체제인 1940년 체제가 한국 전쟁을 맞으면서 빛을 발했고 그래서 완전히 그 그라운드 제로가 되었던 아마 이제 그때 사진들 보면 도쿄는 정말 건물이 거의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목조 건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탔고 그냥 콘크리트 건물 몇 개만 서 있고 나머지는 다 쑥대밭이 됐는데 제가 거의 그라운드 제로에서부터 순식간에 벌떡 일어나서 50년대 후반이 되면은 건물이 다 서 있고 60년대가 되고 60년대 중후반이 되면 우리나라 80년대 같은 그런 아파트 가수가 아주 난리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되는데 첫 번째 진짜 가장 강력한 역할을 했던 건 한국 전쟁이었던 거고 그다음에 또 이거 어떤 동원적 경제 시스템이 오일 피크를 맞으면서 더 벌떡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왔었죠. 그래서 참 한국 입장에서는 그냥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너무 한쪽에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배가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순전히 이놈들 우리는 한국 전쟁하면서 우리는 다 그 사선을 우리 민족은 사선을 넘었는데 이놈들은 그거 군수물자 만들어서 장사했고 다 부자가 되지 않느냐 굉장히 배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 한국 전쟁 특수를 누려갖고 일어선 건 분명한 거고 이때 그 일본 수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잠깐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의 노선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우리는 장사를 하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이 그대로 먹힌 거죠. 네. 그래서 다 안보는 미국에 맡겨놓고 장사해서 일본 자본주의 일어선 건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만 보면 우리가 배가 아픈데 네. 크게 보자면 우리도 같은 그 지정학적 구조의 수혜국이에요. 네. 일본이 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공산화가 됐기 때문에 네. 여기에 강력한 반공기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강력한 반공기지는 굉장히 강력한 산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군수물자를 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일본이 실제로 또 군사 대국화가 되는 걸 원한 적도 있어요. 50년대 말기에. 네네. 그래서 그게 그 유명한 안보 투쟁으로 나중에 이어지는데 이런 걸 원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게 큰 축이에요. 미국의 그 동아시아 전략에 있어가지고 네.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 일본을 서브 파트너로 만든다는 건데 여기에서 한국 박정희 정권이 말하자면은 이때부터 한국은 이 지정학적인 미국과 일본의 노선에 올라탄 거죠. 네. 우리도 이 서브 파트너로 참여하겠다. 사실은 서브의 서브 파트너 아닙니까? 서브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 전략에서 또 약간 옆으로 새는데 동아시아 전략,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따져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앞설 수는 없죠. 이 역사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서브 파트너로 기능을 할 테니까 네. 그 대신 우리에게 경제 성장을 보장해다오. 그 대신 우리는 이제 미국과 일본의 이 어떤 동아시아 안보 노선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군사 요새로서 기능을 할 테니까 네. 그리고 베트남 전에 참전까지 했었죠. 네. 박정희 때. 네. 군사적인 요새로서 기능을 할 테니까 그 대가로 우리에게 경제 성장을 약속해 보장해다오. 네. 라고 하는 일종의 삼각 체제가 형성이 된 거죠. 네네. 이걸 잘 보여주는 그 일이 있었는데, 이게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 관계가 어떤 것이냐. 60년대 중간에 일본이 노후화된 그 중공업 장치를 다 털어야 되는 그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그 중공업 그 시설들이라고 하는 게 전쟁 이전부터 만들어진 건데, 네. 1960년대라고 하는 국제 그 이 산업 상황에서 그 옛날 장비를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기업들이 제일 골치 아픈 순간이 이 감가상각을 하는 순간. 네. 네. 이 순간 기업 가치가 완전히 똥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 네. 자산이 날아가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털긴 털어야 되는데 이걸 털었다가는 기업 가치가 내려가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네. 좋은 명분이 나왔어요. 한국에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 공장 있죠. 네. 이게 다 전형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일찍 시작했던 중공업인데 그 장비를 털어야 될 때가 60년대 말이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 정권 때 얼씨구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해나가는 세계 경제 구조에서 일본이 강력한 선진산업국으로 떠오르고 그때 옛날에 있었던 장비는 털어야 되겠고 이때 그걸 받아가지고 초기적인 산업화를 또 시작을 했던 게 우리의 처지였었던 거예요. 예. 요런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투명하게 나타나죠. 네네네. 뭐 그 역사적으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건 뭐 이거는 뭐 그대로 그냥 그럼요. 우리가 서술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는 뭐 어떻게 윤색하거나 이럴 수 없는 거니까. 예. 어떤 이걸 보시는 분은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보고 저쪽 편에서는 저렇게 보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또 하나의 그 일본의 성장에 가장 강력한 동력을 했던 게 결국 중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국이 1960년대인가요? 60년대 대약진 운동. 예. 대약진 운동을 하면서 서구를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방법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대실패를 하죠. 수천만 명이 굶어 죽고 그다음에 교육은 완전히 막혔고 통상도 막혔고 그 사이에 또 그 빈 공간에 일본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예, 그렇죠. 요걸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약진 운동의 실패에 대해서요. 그게 여기 일본 책에서는 아마 그게 일본이 그 사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 이 얘기는. 그 얘기만 나옵니다. 그렇구나. 네. 이 중국이 대약진 운동에서 실패한 얘기만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마오 모택동이. 이게 우리가 중국의 저쪽의 산업화를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용한 방법이 주먹구구 같은 방법이래가지고 정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정도로 창피한 짓들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철강 산업을 살리겠다랍시고 잘 알려져 있는 일인데 집집마다 그 양재기 그릇 그다음에 세숫대야 이런 거 다 내놔라. 그거 녹여갖고 철 만들겠다. 그게 철이 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가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걸 했다가 이게 대실패라고 전혀 쓸 수 없는 쇠만 나와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농업에서의 실패인데 미국에서 그 유학을 했다라는 어떤 사람 말 하나 듣고서 전혀 황당한 농법을 갖다가 중국 전역에다가 지시를 하거든요. 그랬다가 농업 선생님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유명한 얘기 많습니다. 뭐 참새 다 잡아라. 그래서 참새 잡았더니 해충이 많아져 갖고 또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찰리 채플린 그 슬랩스틱 코미디처럼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제가 기억하기로 4천만 명이 굶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대약진 운동, 말은 대약진인데 완전히 실패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때의 모택동이 이걸 실패한 정치적인 책임을 갖다가 만회하기 위해서 그 국면을 전환하려다 보니까는 문화대혁명이 나오면서 더 큰 비극으로 가게 되는 이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때 중국이 사실상 생산력이 제로라고는 물론 그렇겠지만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제로로 떨어지고 그 경제 생산력이 맞으면 테이크오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의 바닥으로 추락을 하니까 중국은 그 후유증에서 헤어나오는데 한 30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 어떻게 플러스가 됐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제가 읽은 책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이 사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였는데 통상의 중요한 국가였는데 거기가 무너지면서 그렇죠. 그 빈 공간을 일본이 싹 다 모조리 다 잡아먹었다. 그 말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장을 했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태가 말하자면 90년대 이후에 벌어진 거죠. 중국이 본격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니까 일본은 빛이 발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쟁 시스템이 그래서 오일 피크가 나면서 진짜 사상 그 최고의 빛을 발하면서 그 일본의 자동차가 진짜 미국에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국 유학 갔었던 60년대인가요? 그때 앞으로 미국의 하이웨이에 일본 차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비웃음을 엄청나게 샀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네요. 이러면서. 근데 오일 피크를 겪으면서 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면서 일본이 세계 최강의 국가로 줄다름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가장 얘기하고 싶은 하이라이트가 그때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일본이 그 역사상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해졌던 시기 그리고 미국을 능가하는 그런 시기가 된 정말 화려한 꽃을 피우는 1940년 체제가 최대한 꽃을 피우는 그런 시대가 80년대에 전개가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미국이 플라자 합의 등등을 통해서 이제 제어를 하면서 그때부터 나라가 더 성장을 했지만 자산이나 모든 가격이나 모든 것들이 위로 솟구쳤지만 그때부터 진짜 정신이 황폐해지는 시대가 왔다. 이렇게 노구치 유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본이 그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그 석유를 갖다가 그 절약하는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분에서 이게 이제 크게 큰 충격이 오게 되는데 영화를 보게 되면은 미국 자동차 한 70년대까지 영화에 나오는 미국 자동차는 이따만한 것들. 크죠. 몸이 커서 그런가 차도 커요. 그리고 큰 차를 좋아했어요. 그 세단이라고 그러나요? 나는 그걸 무슨 뜻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미국 차들은 이 기름 많이 먹고 힘은 엄청 좋고 그다음에 덩치 크고 이런 차들인데 일본 차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70년대 말부터 그 자동차 부분, 그다음에 가전제품 이런 부분에서 일본이 미국 업체를 완전히 다 추월을 해버리고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일본 차들이 이제 미국 저걸 누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입니다. 1940년 체제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는 80년대 들어가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흑자국이 됩니다. 이것하고 맞물려서 이제부터는 금융 부분을 완전히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1970년대까지는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러니까 재장성이 여기 있고 일본은행이 있고 6개의 은행이 있어서 신용이 배당이 된다. 이거는 한 70년대 정도까지는 통하는 얘기였는데 이 기업들 스스로가 돈 추출을 해서 차방에서 돈을 벌어들여 오는데 이 통제력이 통합니까? 사실 기업 자체가 은행보다 더 큰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그 1940년 체제는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주식 시장이라든가 자본 시장 같은 거의 기능을 미국식으로 해라. 이 옛날식으로는 더 이상 못한다. 이거를 현실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일본 지배계급 입장에서 여기서 이제 어렵습니다. 제도를 만약에 미국식으로 다 바꿔버리면요.
일본 지배계급은 일본 자본주의를 통제할 권력을 놓치게 돼요. 그러겠죠. 네. 근데 이거는 자본주의의 합리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본주의 합리성을 넘어서는 영역인데, 제가 이제 한 구절, 영화 한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싶은데, 네. 그 대부라는 영화 있죠. 예, 예. 거기 대부 2에 보면요, 이런 얘기 나와요. 그 영어 표현인데 익숙하게들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It's business, nothing personal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이거는 뭐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거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로 하는 거라서 뭐 사적인 감정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알파치노였을 거예요. 화를 버럭 내면서 웃기지 말라고. 비즈니스야말로 퍼스널한 거라고 얘기해요. 비즈니스는 권력이고 네. 권력은 몽땅 퍼스널한 거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굴러갈 때 일본 지배기업 입장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 미국식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하게 하면은 일본의 총리 대신은 무엇이며 일본의 지배계급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예를 들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냥 장사치였던 애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들은 뒷방 늙은이가 되는 거죠. 뒷방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네. 이걸 놓지를 못합니다. 놓지는 못하고 돈은 자꾸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걸 미국식으로 안 고치고 이 들어오는 돈에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공세를 취하는 수밖에 없는데 자본 진출이에요. 그 들어온 돈으로 외국에 있는 자산을 취득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갔고 미국 쪽으로도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록펠러 센터도 샀었죠. 예. 예.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 거는 유명한 그 컬럼비아 영어사라고 있거든요. 네. 그 일본이 사버렸어요. 네. 소니가 그래서 지금 영화 산업에 진출해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일본 그 로보캅 같은 영화 있죠. 80년대에 나온 미국 영화를 보면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 이런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다 우리 일본 놈들이 우리 다 먹어버린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미국 쪽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미국 쪽에서 아까 말한 플라자 미팅 저걸 쳐버렸는데, 네. 근데 여기서 역효과를 내버려요. 이 플라자 미팅을 해가지고 처음에 미국이 레이건이 신경을 쓴 건 쌍둥이 적자를 관리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서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전략은 날개를 달아버렸어요. 엔화 가치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네. 외국 투자하기가 또 너무 쉬워져 버려요. 그렇죠. 엔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반값에 빌딩이 사지는 거죠. 외국에. 예, 그렇죠. 외국의 자산들이 마구잡이. 나중에는 뭐 그림도 엄청나게 사고. 그렇죠. 그림 호가는 다 일본 사람들이 올렸고. 예. 그리고 아주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앙드레 코스텔로의 아주 대단한 투자자가 있거든요. 프랑스의 그 전설적인 투자자. 요셉 라 베가가 쓴 첫 번째 주식 관련된 책이 있어요. 네. 그 원본 경매에서 그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일본인한테 그 경매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딱 그 당시인데 일본이 진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던 그런 시대였죠. 그렇죠. 예.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원론적인 차원에서 건강한 자본주의를 생각한다면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안 되는 거였죠. 예.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서 일본 기업들이 수출을 잘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1940년 체제는 이때 정리하는 게 일본 말로 시마이 데스네. 그래서 정리하고서 다른 시스템, 건강한 시스템을 넣은 게 맞고 네. 기업들은 외국에서 벌어 들여온 돈으로 네.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적인 산업에 투자하면서 네.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게 맞았겠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는 개별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 크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을 벌어 들여와봤자 뭐 큰 차원에서의 어떤 뭐 전자산업이라든가 IT 산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게 가능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들어왔던 돈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말한 대로 외국 자산 취득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일 불건강한 거죠. 거품으로 나간 겁니다. 내국 자산의 매입이 그렇죠. 이루어졌고 돈이 너무 흥청망청 흔하다 보니까 예. 개인들의 정신이 황폐해졌다. 이 부분을 로고치는 가장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예. 이게 아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 자본주의 이 시스템 그러니까 40년 체제를 갖다 높게 평가하는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리시마 미치오라고 하는 유명한 지금 돌아가신 경제학자인데 네. 이 옛날식 일본 국가 자본주의를 슌페터식 기업 혁신형 국가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예. 대장성 관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고 네네. 돈 안 되는 일들을 갖다가 막 어거지로 하는 그런 공산주의 이런 사람들 아니고 네.
이 엘리트들이 앞장서 가지고서 굉장히 혁신들을 기업 혁신을 많이 추진을 해가지고 80년대까지 커온 건데 네. 이제 더 이상 기업 국가 관료들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기업이라든가 금융에다 혁신을 넘겨야 되는 순간인데 네. 그게 아까 말한 대로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미시오 같은 지금 이 6기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를 아쉬워할 텐데. 그 시점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새로운 혁신 체제로 처제가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네. 금융 나쁜 의미에서의 그 렌트 세킹을 하는 금융 자본주의 같은 걸로 바뀐 거예요. 재테크라고 표현돼요. 재테크죠. 신조어가 나갔죠. 일본 말 아닙니까? 제 네. 기억나요. 제 그 중고등학교 때 생긴 말이에요. 맞습니다. 신조어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재테크 해가지고 너도 나도 주식 투자한다, 부동산 투자한다, 땅 투기하니까. 이게 아주 나쁜 의미의 투기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자본주의로 바뀌어버리고 결과는 이 거품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혁신으로 안 가고. 노구치가 지적하는 바는 젊은이들의 정신이 황폐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를 이루기보다도 왜 그렇게 살아? 돈으로 돈을 벌면 되지. 그렇죠. 그냥 돈 자본 잘 투자하면 그냥 돈이 돈을 버는데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기업마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그렇죠. 거품이 진짜 지구 역사상 최고 꼭지를 한번 찍는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 당시 유명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일본 국토 전체의 부동산 가치를 보면은 미국 전체의 땅을 2번 산다라는 그런 농담이 있었어요. 실제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여러 분 나왔습니다. 그래. 황실 땅만 팔아도 캘리포니아 전체인가 그 이상을 사는 황실 땅만 팔아도 황실 땅만 팔아도 도쿄에 있는 황실 땅만 팔아도 그 조그만 황실 땅만 예. 팔아도 그 넓은 캘리포니아 한가를 다 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엔화 가치가 높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10대 기업에서 예. 8개인가 7개인가 일본 기업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굉장히 우둔했던 저는 그 일본 사람들 갖다가 폄하하거나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런 편협한 종류의 사고방식은 하지 않는데 80년대 말에 관한 한 일본 사람들이 그 지배계급이 참 우둔했던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호황을 누리고 돈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그 완전히 일신우일신 해가지고 네. 완전히 혁신체제로 처음부터 다 바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바꾸지 않고 그 40년 체제를 계속 쥐고 있다 보니까 그 돈이 결국은 다 그런 비생산적인 데로 가잖아요. 네네. 그때 일본 사람들이 겪었던 정신적 공황 상태를 아까 공황 상태 네. 특히 그 공황 상태가 심한 건 뭐냐면 거품 꺼진 다음에 네. 거품 꺼지고 나니까 몇 년 전까지의 그 호화로웠던 세상은 다 어디로 갔느냐 때문에 이런 말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네네. 그때 오음 진리거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네네. 일본 정신적 공황 때문에. 네네. 그 일본 사람들의 그때 정신적 공황을 느끼고 싶으시면은 아주 명작이 있는데 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든 센과 이치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보다 재미없어서 껐는데 그게 그거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의 환상 속에 왜 화려한 세계 있죠. 네. 그게 80년대 일본을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80년대 일본은 이제 나중에 돼지들로 돼버리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어리석었던 80년대를 회고하고 그걸 반성하는 이야기가 센과 이치로의 행방불명. 오늘 이거 보고 제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찌릿합니다. 그거 보면. 그 돼지로 바뀌는 게 그거였군요. 예. 너무 저는 비현실적인 얘기라서 못 보겠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일본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죠. 그렇군요. 예. 일본에서 포르노 그 산업으로 최고로 성장했던 영화도 있거든요. 예. 그 시리즈물이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중간에 돈을 어떻게 쓰냐면 돈을 잘 벌 때 나이트클럽을 하나를 다 세뇌해서 직원들한테 뭉칫돈을 그냥 하늘로 던지거든요. 예. 그게 아마 요 80년대하고 또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센과 이치로의 행방불명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나오는데 가오나시라고 얼굴이 없다 이런 뜻인데요. 먹어도 배가 안 부르는 그런 캐릭터예요. 괴물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게 80년대와 90년대를 통과하는 일본 사람들의 정신적 황폐함과 물질적인 호화에 뒤섞이는 저건데 끊임없이 먹어치워요. 그런데 그 공허함과 황폐함을 그 면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캐릭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 가오나시라는 캐릭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갑자기 이제 스티브 잡스의 말이 생각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표현했던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졸업 연설인데 사실은 사람이 만족해하고 풍요로워지면 오히려 사람은 자신의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 풍요로 인해서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상황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일이 너무 그 일본의 경제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을 떠나가지고 조금 뭐랄까 돌을 닦는 그런 네. 이야기에 해당하는데 네. 그 순간에 사람의 그 정신적 업력이 드러납니다. 네. 뭐냐면은 갑자기 50억이 생기잖아요. 네. 가령 500억이라 합시다. 네, 네. 500억이 생겼을 적에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인격 수양이 돼 있고 정신적인 내공이 있고 그다음에 철학적이로나 도덕적으로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그걸 가진 사람이라면은 500억이 생기면은 좋은 재단을 만들어 갖고 좋은 사업을 하게 되고 그동안에 꿈꿔왔었던 일들을 하면서 세상도 살찌우고 자기도 살찌우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껄렁했다. 네. 읽은 책도 없고 네. 맨날 보는 거는 맨날 포르노그래피나 보고 네네. 술이나 먹고 하던 사람한테 500억이 생긴다. 바로 폐가망신이죠. 네, 복권 당첨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안타깝게 많죠. 예,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일본한테 그 시험의 기회가 오게 된 건데 네. 요 얘기는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정신적 황폐를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